안녕하세요. 네, 홍성규의 진보TV 주간 뉴스 브리핑 세상을 보는 눈. 와, 벌써 9월의 마지막 방송일 것 같아요. 9월 25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에 나왔던 김영선 노동시간센터 연구위원회 칼럼인데요. 와, 내용을 보고 저는 약간 좀 끔찍했어요. 위반이 일상이니 법과 원칙이 문제라는 노동부라는 제목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얼마 전에 20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와 특별 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주 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하는 법 위반 사례가 상당했다는 거고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특별 연장근로 인가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주 52시간도 아니고 주 40시간 노동제 국가죠. 하루 8시간 주 5일제 근무잖아요. 8, 5, 40. 그런데 우리가 주 52시간 이런 얘기를 쓰는 이유는 12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전체 업종에 대해서 이 실태를 조사하진 않고요. 이 영역을 정해서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정기 근로감독 대상은 총 498개소, 약 500개 정도의 그 업체들이었는데요. 돌봄 업종, 그러니까 뭐 요양보호라든지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 340개소와 지역별 취약업종, 뭐 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등 158개소였대요. 이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9.6%, 48개소였는데 거의 10%, 그러니까 감독이 나갔던 업체들 중에 10개 중에 한 곳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는 거죠. 이들의 초과 근로시간은 평균 주당 6.4시간이었습니다. 뭐 이런 위반 실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루 한두 시간 내외를 지키지 못한 상황이 범법까지 내몰리는 점이 부당하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 하루 한두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 하루 평균 10시간에서 11시간을 넘게 하는 노동. 왜냐하면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고 초과 근무까지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한두 시간을 붙여버리면 실제로 일한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서 10시간에서 11시간에 달하는데 문제는 이동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그리고 작업을 준비하는 시간까지 포함시키면 거의 하루 정도의 절반 이상이 작업장에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별 노동자 차원에서는 한두 시간이겠지만 이 업체에 근무한 사람들의 시간을 모아보면 사실상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를 들면 20인 정도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인력을 2명 내지 3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채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 연장 초과 근무를 시키면서 사실은 사람을 더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절대로 쉽게 볼 문제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특별 연장 근로라는 거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원래 이제 지켜야 되는 법적 기준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일주에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지금은 한 주에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건데 12시간 정도를 더 일할 수 있게 한 제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특별 연장 근로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인가를 받는 비율이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핑계는 물론 코로나19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시국, 비상사태가 닥쳤을 때 노동자들을 특별하게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것으로 이것을 극복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가 유발한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삼아서 과로 위험에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열어주고 있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런 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노동부가 발표한 전부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신 이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노동부는 정부 부처의 부서잖아요. 그러면 법과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 법과 원칙이
사회적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이 발표의 보도자료의 말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한두 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 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 아니 이게 노동부가 발표한 보고인지 아니면 기업 쪽에서 뭐 정경련이라든지 이 재벌 쪽에서 발표한 보고인지 보도자료인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죠. 당연히 노동부는 우리가 사실은 주 40시간 근로제 주 52시간까지 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오면서도 수많은 사회적인 곡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노동자들의 요구도 있었고 사회적인 합의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재계나 사용자 측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주 52시간 상한제 유연 적용의 여지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근로자가 기업의 선택권, 뭐 노동시간의 유연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노동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이 이야기들을 은근히 끼워넣고 있다는 거예요. 법과 원칙을 외치는 정부가 현재 실존하고 있는 법과 원칙을 되레 의문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자본의 입장, 자본의 담론과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의 보도자료라고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저기서도 꼬집고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노동부 정신 차려야 되겠죠? 네. 제가 사실 일주일에 5가지 소식을 정리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더라고요. 게다가 뭐 저만 제가 노동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늘 딱딱한 이야기만 드리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정말 차고 넘쳤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데 제가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 문제들도 있어요. 어떤 류의 문제냐면 이미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문제. 이를테면 이번 주 같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 땡땡 이 새끼라고 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모두가 다 알고 계시니까 일단 그 부분을 정면으로 다루진 않을 텐데 그래도 잠깐 노래 한 곡은 부르고 지나가야 되겠죠. 가수 버스커의 인기곡 벚꽃 엔딩 개사곡이 나왔잖아요. 봄바람 휘바이든이라고. 원래는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렇게 이제 가는 건데 이것을 봄바람 휘바이든 이렇게 이제 개사를 한 요 곡이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 실력이 출중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제 그 녹취록을 땄더니 거기서 바이든이라고 들리는데 이거를 날리면이다 이렇게 이제 거꾸로 그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패러디가 본물처럼 예를 들면 태극기 휘날리며 이것도 태극기 휘바이든 이라는 이제 포스터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검색 기능을 가진 곳에 이제 조 바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이 사람 이름을 조 날리면 이라고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이런 패러디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두 번째 소식으로 가지고 온 거는 지난 19일 날 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큰 사건, 사고들이 많으니까 이제 묻혀간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표 측근들이라 우리가 윤핵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저도 지난번에 짚었습니다만 난리도 아니잖아요. 사법부로 달려가서 무효다 아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사실 국민의힘도 어려우니까 이번에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면서 이전에도 주요 당직을 맡았었던 주호영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하는 방식으로 몰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출마를 했던 의원이 이용호 의원이죠. 이 이용호 의원은요,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다선 의원 중심이잖아요. 초선, 재선보다는 3선, 4선, 5선 이렇게 올라가는데 재선에다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유일한 호남 지역구예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전 당적은 국민의당이었겠죠. 그래서 기반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출사표를 던진 거죠. 이렇게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나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데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정말 좀 약간 깜짝 놀랄 만한. 왜냐하면 주호영은 원내 이제 다선인데다가 윤핵관을 비롯해서 모두가 사실상 추대를 하려고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준비한 후보였는데 이용호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선 구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출사표를 던지려고 했던 다선의 중진 의원들도 많았는데 주호영 의원이 사실상 추대 분위기가 되는 걸 보면서 접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의 국회 의석수는 115석이에요. 이 중에서 10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61표, 그리고 이용호 의원이 42표, 무효가 3표, 61표 대 42표, 사실상 6대 4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이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죠. 국민의힘이 뭔가 이제 윤핵관들에 의해서 이준석도 내치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뭐 사실상 국민들 못지않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니 이렇게 가서 되겠나?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 결과를 분석한 내용들을 좀 보면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윤핵관 주도로 당이 흘러가는 데 대한 우려, 일방적인 추대론 조성에 대한 반발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뭐 이기기는 했지만 권성동 전 원내대표 측에서 경선 전부터 주호영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그 바람을 불어넣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친윤계 초재선 의원들이 호응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완전히 그 예상 밖의 고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는 이 이용호 졌기는 했지만 이용호 의원의 정치적 승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비밀투표였어요. 뭐 사실상 손을 들거나 기립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웠겠죠. 그 당내에서는 이 주호영 추대론에 대해서 반발 기류도 사전에 많이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원내대표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거의 뭐 그 당대표 다음에 2인자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여기 경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의원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출마 선언문까지도 작성을 했다가 주호영 추대론 이렇게 가면서 접었던 의원들도 여럿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 생각보다 반대표가 이용호 의원에 대한 표가 많이 나와서 놀랬다. 그리고 한 중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사실상 결과가 뒤집어진 거 아니냐, 윤핵관들이 이대로 하면 당이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난 토요일 날 기후 정의 행진이 있었잖아요. 서울에서. 완전히 뭐 서울에서 열린 행사였긴 했지만 뭐 부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서울로 모이셨더라고요. 이 기후정의 행진은 원래는 지난 2019년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는데 코로나 확산 때문에 그동안 열리지를 못하다가 3년 만에 열린 행진이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열렸을 때는 한 수천 명 정도의 규모였는데 이번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3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서울 시내를 가득 메워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제기를 완전 빡 정면으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가 중요했던 이유는요, 이게 핵심이죠. 기후위기 대응의 변곡점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였기 때문이고요. 정부와 기업에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 우리 시민들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채택된 선언문에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기후위기의 최일선 당사자들이다. 불평등하고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이 체제 아래서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 결집할 것이다 라면서 향후에 불평등한 체제를 끝장내기 위해서 연대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 3가지 요구를 제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화석 연료와 생명 파괴 체제를 종식해야 된다. 두 번째, 모든 불평등을 끝장내야 된다. 세 번째,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보다 더더욱 커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행사에서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가 기억하실 행사는 오후 5시 15분에 다이인, 그러니까 이제 다이가 죽다, 눕다 이런 거잖아요. 죽다. 다이인 시위가 있었는데 모두가 길바닥에 그냥 이렇게 누운 거예요. 한 5분 정도 정말 죽은 듯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런 시위였는데 이날 행사의 백미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행진 도중에 사이렌이 울리자 참가자 수만 명이 광화문 앞 세종대로에 드러눕는 진풍경을 보여줬죠. 너나할 것 없이 자리를 잡고 등을 바닥에 붙였습니다.
휴대전화를 하기도 하고 옆 사람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조용히 눈을 감은 사람들도 있었고, 이 비폭력 시위는 가이인 행사는 5분 정도 이어졌다고 하네요. 아마 참석하셨던 분들 새록새록 그날의 기억들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래 검색하는 언론들 5개가 아니라 다음 뉴스에서 검색하다가 하도 좀 기가 막혀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제 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오뎅탕 돌려먹기 라는 식으로 이 충격의 메뉴판을 내건 대학생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21일이네요. 21일에 요새 이제 그 가을 축제, 대학가 같은 경우는 가을 축제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대전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교내 축제 학과 주점에 선정적인 내용의 플래카드와 메뉴판을 내걸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메뉴판이었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메뉴판의 내용들이 성착취물 이런 제목들을 다 패러디해가지고 메뉴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돌발적인 이 학교 학생들의 단순한 실수라고 보긴 어렵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축제는 모두가 열려있는 광장이잖아요. 광장의 현수막 그리고 메뉴판, 이 버젓이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음란물과 성착취물 이런 것들을 버젓이 게시를 하게 되기까지 자기들도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군가 제기를, 이 모든 과정들이 또 없었으니까 또 게시가 됐겠죠. 뒤늦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학과에서도 긴급하게 철거하고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는 우리 사회에 이 성평등에 대한 그 감수성, 그리고 이제 성폭력 범죄들에 대한 이 민감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양극화돼 있다고 하나, 아니면 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당동 살인사건을 가지고도 이게 여성 혐오 범죄냐 아니냐 뭐 이런 사실은 논란이 되기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또 아니라고 하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수년 전부터 N번방 사태 이런 것들, 성착취물을 서로 공유하고 그 사고팔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이미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히 올라와 있다고 모두가 생각하는 이 와중에서도 이런 일이 버젓이, 그것도 대학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이제 그 N번방 사태와 관련해서 기사가 또 있었더라고요. 한겨레 신문에서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공유방 가운데 기자가 그 입장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입장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고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착취물 공유방에 접근하기까지 걸림돌은 없었다. 트위터 검색창을 연 순간부터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고 링크를 통해서 성착취물 공유방에 입장하기까지 단 7초면 충분했다. N번방 사건이 2019년 공론화된 이후에 후속 대책으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이 됐지만 과연 달라진 게 있나? 라고 싶을 정도였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건 또 경향신문에서, 이건 뭐 이 신당동 살인사건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이 성폭력, 성범죄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수준이니까 일상적으로 이 언론사에서도 취재들이 들어가잖아요. 너무나 끔찍한 것은요, 이 성범죄자가 거꾸로 피해자에게 사법부는 내 편이야 라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던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2020년 9월에 이 남성은 카카오톡 오픈 대화방을 통해서 영상을 유포했는데요. 이 피해 여성이 항의를 하니까 남성은 되레 니네 가족들한테도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엄포를 놨고요.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내 편이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대화의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야, 영상 다 퍼지고 나서 공권력 오면 어떻게 할 건데, 여기 한 번 올리고 2번 올린다고 뭐 징역이 1년, 2년, 3년이 늘어나니? 어차피 다 똑같아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은, 이 범죄자는 지난해 4월에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러니까 풀려났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또 이 판결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통계와 숫자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가해자인 남성이 시험에 낙방해서 유망한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서 군무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군대 입영을 앞두고 있어서 이미 성착취물 영상을 삭제했다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등등 이런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거죠. 사법부가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나 제2, 제3의 피해자 양산을 걱정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미래를 더 걱정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이와 같은 사법부의 정상 참작을 등에 업고 사회로 돌아갔죠. 사법부는 내 편이다 라고 얘기했던 성범죄자의 큰 소리가 빈말은 아니었던 셈입니다. 정말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정말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대방들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이, 특히 정부와 사법부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겠죠. 오늘의 마지막 5번째 뉴스는 국제 뉴스인데요. 혹시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기구 들어보셨어요? 줄여서 SCO라고 얘기하는데 이 소식 한번 전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사실상 러시아와 나토가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토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요. 미국과 이 유럽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번 사태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100년이 넘게 중립국을 지켰던 핀란드도 나토의 가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이 국제 뉴스, 외신 뉴스를 볼 때 한쪽의 편향적인 소식들을 들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미국과 서방의 편향적인 소식들을,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이야기든 중동에 관한 이야기든 우리가 보통 제3세계라고 말했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아메리카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 서방의 필름을 거쳐서 들어오는 뉴스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뉴스는 경향신문에 나왔던 뉴스인데 제목은 우군 확보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을 말하는 거예요. 시진핑의 48시간 대면 외교라는 건데요. 최근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상하이 협력기구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정상회의가 있었구나, 이것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죠. 그만큼 우리가 한쪽에 편향된 국제 뉴스를 듣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시진핑 주석은 9월 14일부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16일 밤에 귀국했다. 그가 해외에 머문 시간은 약 48시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이 짧은 시간에 30개 가까운 행사에 참석하고 12개국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라는 뉴스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한 독자 지불 결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회원국에 대한 각종 지원 구상을 내놓으며 상하이 협력기구 운명 공동체 건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마르칸트 선언이 또 발표가 됐는데요. 집단화와 이념화, 대항적 사고를 통한 국제 지역 문제 해결에 반대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이거는 그동안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 강화에 맞서서 강조해온 입장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의 외연 확대도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서 반미국가라고 불리우는 이란이 정회원으로 합류하기 위한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고요. 러시아 바로 옆에 있는 국가죠. 우리가 보통 동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 벨라루스도 정회원 가입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8개 나라가 대화 파트너 지위를 공식 부여받거나 새로운 대화 파트너로 합류하기도 했고요.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까 말했던 나토의 회원국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튀르키예가 상하이 협력기구 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유럽연합의 일원이자 나토 회원국이지만 그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죠. 이번 회의에는 특별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들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총생산 GDP의 약 24%,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 진영 외교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상하이 협력기구 궁금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 상하이 협력기구는 지난 1996년 4월, 그러니까 꽤 오래됐죠. 네, 한 25년이 넘었네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 나라,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이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5개국이 상하이 5라는 걸 결성을 했는데 이게 전신이에요. 근데 여기에 2000년이 넘어서 2001년도에 우즈베키스탄이 가입을 하면서 상하이 협력기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나서 인도나 파키스탄도 가입을 했고요. 그리고 대화 파트너 국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몰디브, 이스라엘, 이집트, 아르메니아, 네팔, 캄보디아, 시리아 등 9개국도 이 대화 파트너국 신청을 하고 이러면서 확대가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느슨한 안보 협력 체제였지만 지난 2012년 이후부터 나토에 준하는 형태로 기구의 협력 모델안이 언급이 되기 시작을 했고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역할에 대한 입장이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중앙아시아 쪽은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동안은 뭐 패권이 뭐 유럽, 미국 이런 식으로 이제 대양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면 이 중앙아시아 쪽에는 가장 큰 나라인 러시아라든지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 모두 미국과 이 세계적인 패권 경쟁을 했거나 경쟁 중인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인도가 있죠. 그리고 그쪽에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이 중앙아시아가 그동안은 약간 소외됐거나 잊혀졌거나 냉전에 의해서 좀 닫혀져 있었다면 지금 이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대륙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여전히 대결 국면에 있는데 북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러시아랑 좀 더 가깝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뭐 혈맹을 넘어서 그 동맹 체제가 굉장히 굳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질서와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가 좀 떨어뜨려서 생각해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방 이 일변도의 어떤 이 시각으로 국제 뉴스를 보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이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어야 이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통일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10월이네요. 예, 10월 첫 주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